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요새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TV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례들을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근절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지난 20년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을 모셔서 아동학대의 현실과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입니다. 네, 관장님,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날 때 이번 2016년 어린이 주간 및 아동 권리 헌장 선포식에서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저 딸 아이 엄마로서 그런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일하셨던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그 상을 받아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데요. 일단 이 관장님께서는 20년 동안 정말 아동 보호에 관련된 아동 인권 또 이런 아동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해오셨었지요. 네. 관장님께서 특히나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온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저희는 이제 줄여서 그냥 뭐 아보전, 뭐 중앙 아보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네, 특히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방사업 그리고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5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사례 관리를 받고 아이들을 조사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는 현황 보고서가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관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 어찌 보면 예전에도 분명히 있어 왔겠지만 예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몰랐거나 또는 아동의 인권조차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무관심했었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동에 대한 한 우물을 파오신 우리 장화정 관장님을 모시고 정말 아동학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동학대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내 인생의 키워드라는 이 코너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장화정 관장님께 제가 내 인생의 키워드, 즉 내가 인생에서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항상 파워피플로 모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화정 관장님은 두 가지를 키워드로 꼽아주셨네요. 네. 하나는 현장, 네. 그리고 하나는 최선의 이익. 자, 둘 다 사실은 흥미진진한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현장, 이 키워드가 된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수님이시면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또 하나는 아이의 심리 치료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네, 치료도. 치료도.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아이들의 심리와 생생한 정보들을 그 강의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 한국에 나가서 교수를 하더라도 나는 꼭 현장을 지켜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거기서 답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이나 아니면 그런 해결책들을 알려주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현장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 그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 일과 관련된 실제 무대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런 소위 말하는 사건의 현장 또는 실제 현장에서 아동들을 만나는 경우에 우리 관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초창기에 정말 사실 어떤 제가 경우에 아동이었을까요?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현장이라고 보여지는 그곳이 네.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꼼짝도 못하고 정말 말대꾸 하나 못하고 눈빛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이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일, 이게 정말 구출해내는 일이 정말 내가 배운 공부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도 현장에서 사실 배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거의 구출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거나 과장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아이들은 아무런 저항의 능력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해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게 아동학대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관장님께서 또한 두 번째 키워드를 꼽아주신 것이 바로 최선의 이익. 아까의 현장이라는 것은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금방 마음에 팍 치고 들어오는 단어의 느낌이었었다면 최선의 이익? 이건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설명이 필요하네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최선의 이익이라 하면 아이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구출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가장 밑바탕이 아이가 정말 최선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가. 우리의 몸가짐 하나가 그런 이익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업무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얘기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에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제가 항상 그 부분의 상황을 그 단어를 가슴에 안고 업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아동 학대 상황의 현장에는 사실상 또한 이게 가해자 또는 그 상대방이 친부모, 뭐 어쨌든 간에 부모의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그 부모가 왜 내 아이에 대해서 당신들이 뭔데 여기 개입해서 내 아이와의 나와를 떨어뜨려 놓느냐부터 또 하여튼 그 아이의 아동 학대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접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또 정말 구출 작전까지 피셔야 하는 그런 상담원들의 고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원들이 가서 그 행위자하고 실계행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고통을 준 행동이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해 왔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의 지적인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머 내가 지금까지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와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실갱이를 하고 우리가 아이를 정말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분리라는 그 단어를 그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시죠. 왜? 친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친권을 역행해서 아이가 안전한 장소에 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모인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어떤 누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안전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항상 상담원들이 염두에 두고 아이의 분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장화정 관장님께서 사실은 20여 년 전에부터 이 일을 쭉 해오셨는데 사실 20년 전부터에는 그때 시절은 지금처럼 아동의 학대, 인권? 도대체 그게 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친권이라는 것이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 또는 뭐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런 권리로서 인정되는 그 시절에서 어떻게 아동의 인권과 아동 학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저는 또 참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때 그 시절, 우리 장화정 관장님의 그때 그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학대를 어떤 계기가 돼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에 이르게 되셨는지요? 사실 이제 아동복지학과라고 대학원을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이게 뭐야? 거기선 뭘 배우는 학과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 그때 천을 복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천? 예, 그러니까 아동복을 할 때 아동복에 그 복자가 천을 얘기해서 아이들 옷 만드는 곳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동복지, 아동복 만드는 곳.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서 저희가 이 복지라는 게 웰페어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웰페어가 뭐야? 라고 얘기했고 그 복지의 개념을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됐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재영 교수님이 아동복지에 아주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문제 중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교수님 직접 미국에 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협회라는 것이 생겨서 아주 활발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해주셨죠. 그때가 몇 년 정도였을까요? 그때가 91년도 91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년쯤 네. 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사실 저는 이제 치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더 좋을까라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차에 학대받은 아이들이 받고 있는 놀이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미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치료를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다. 그런데 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학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에서 성학대 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성학대 치료센터요? Sexual Abuse Treatment Center였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인턴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에 다친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그 행위자들을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 가정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장화정 관장님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처음부터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동학대의 어떤 수호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연히. 장하진 관장님의 네.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네, 영화를 보고 평론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들 몰래 영화관에 가서 선생님들이 보지 말라는 영화도 보고 네, 그랬던 시절이 조직하셨네요. 네, 있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갖게 돼서 네. 이제 아동복지 학과를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도 치료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치료에 더 관심이 있었지 학대의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 문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정사다.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어느 누가 와서 나에게 양육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애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래서 아이가 응급한 상황이니까 아이를 분리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하여간은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평론가라는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는 뜻은 뭔가 그 영화라는 가상 현실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꿈과 공상과 이런 것들을 참 정말 꿈꾸기 좋아하는 여학생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한 우리 장화정 관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어떤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약간의 불쾌한 네. 그런 경험을 또한 직접 네, 해보셨다는 직접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험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경험한 내용을 어떤 경험이셨는지를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네. 사실 아주 제 무의식 속에서 오랜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 치기를 좋아해서 네. 피아노를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6학년이 됐는데 새벽 6시,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이면 새벽 6시면 깜깜할 때죠. 그렇죠. 혼자서 열심히 이제 피아노 선생님 댁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어른이 저 어깨를 두르면서 어디 가느냐. 그래서 피아노 치러 간다. 했더니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가슴을 이렇게 스치게 된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미 그때 저도 이제 2차 성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네.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우고 네. 이렇게 약간 물러섰죠. 네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그 시절이. 네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났었고 네. 사실 그리고 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머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을 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참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에게는 정말 엄청난 말 그대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네. 그 악몽과 같은 기억이 그런 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지요. 그렇죠. 특히나 근데 거기다 정말 참 어찌 보면 당차게 그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어른이면 그때는 굉장히 두려워 무서운 존재였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걸음이 걸어졌는지 사실 그 기억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엄청 빠르게 갔던 것 같은데 손발이 잘 안 움직였던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그런 어렸을 때 약간의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행이었었지만 참 충격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아동들에게 가해지면 또 다른 의미의 학대 행위, 아까 말씀하셨던 성학대일 수도 있겠지요. 네. 이제 물론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겠지만요. 바로 이제 그런 어렸을 때 충격적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까지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무의식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 상황에 있다가 아동학대를 딱 접하면서 어머 이 사업이 정말 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업무구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앞만 보고 이제 한우물을 쭉 파오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든지 또 중앙아동보험 전문기관 지금 이곳이지요. 또 경찰청에서도 저희 아동폭력에 해당하는 그 4대 사회화 근절에 대한 정책 자문회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관련된 일을 참 활동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아동보호 사건, 즉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 사건을 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또는 보람된
그런 사건들도 또한 직접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사건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많은 사건들이 사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아이를 구출해 나왔던 그 아이 사건이 가장 생생하게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네. 사실 누나는 안매장되어 있었고요. 아이는 거의 이미 죽어서 안매장이요. 안매장되어 있고 네. 동생도 거의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학대가 가해진 건가요? 그 두 남매에게. 당연히 밥을 안 먹여서 이제 굶어 있었고 네. 이제 신체적 학대도 항상 동반해서 오는 상황이니까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방임이 이제 다 같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가해자는 어떤 관계였나요? 당연히 이제 친아버지와 이제 계모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관장을 하면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탯줄을 바로 자르고 아이를 이제 화장실에 버리고 갔던 그런 유기 상황들, 네. 이제 그런 사건 가끔씩 저희가 우리 그렇죠. 신문지장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수습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아이는 네, 살아있었네요. 당연히 네. 일찍 발견이 돼서 정말 네. 다행이었었죠. 그런 사건도 생각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용감한 아이가 탈출해서 네, 교육적 인천 교육적 체린센터가 방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준 그런 네.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관장님께서 처음에 이 일을 맡으셨던 게 1991년 정도다라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25년 전과 지금 2016년 현재. 자,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떤 변화를 느끼시고 계실까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섬집 아이라는 노래 가사 한 말이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참 너무 좋아한 분위기 노래죠. 좋은 동요라고만 네.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가사에서도 보면 아이는 혼자나마 집을 보는 데죠. 네. 아이가 혼자 집을 보는 상황은 방임이라는 겁니다. 음. 우리는 그 당시 사실 그런 걸 잘 몰랐고요. 네. 특히 또 제가 아들을 낳았더니 우리 할머님이 그 아들의 그 귀한 성기를 따서 먹는 신용을 하고 이 귀한 걸 어떻게 달고 나왔는지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돌사진에 성기를 딱 내놓고 사진을 찍게 하는 네, 것이 예전에 사실 그런 일이 아무 많았죠.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성추행이고 정말로 그렇게 아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보게 해서도 안 되고 만지게 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 성학대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들이 사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네.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이 제대로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걸 개선해야 된다. 뭔가 아이의 정서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씩 아버님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많이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요. 작년, 그러니까 2015년이죠. 2015년 한 해만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9,000여 건이나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신고가 이 정도면 정말 신고 건수에도 놀랐습니다만 도대체 그럼 얼마나 많은 신고되지 않은 아동 학대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에 철렁 내려앉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5년 새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건 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동 학대가 적어도 신고 건수든 어떤 것이든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는 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5년 오면서 2배, 뭐 3배 이렇게씩 늘어나고 있는 2014년은 4배 정도 늘었고요. 네. 2015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9,000여 건까지 지금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과거에는 정말 콩쥐팥쥐 이런 거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단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 그리고 곧 좋은 일이 생기고 백마탄 왕자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것들을 가리켰던 시절이 이제는 많이 이게 학대구나. 아이한테 이게 고통이 되는 거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거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열심히 그걸 응대하고 아이를 구출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조금 더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은 여전히 아동학대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즉, 부부 관계가 싸우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부부 관계의 싸움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런 네. 경제적인 문제로 싸움이 시작하면 그 화풀이가 다 아이들에게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빠르게 이 구조를 좀 바꿔 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정말 아부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네. 우리 나라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SNS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제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가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사실상 예전에는 신고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니겠지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좀 더 이제 국민적인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또 이런 것을 신고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그 국민적인 인식의 수준이 예전과는 네. 상당히 달라졌었다는 것이 또 신고 건수를 네. 높이게 된 이유. 글쎄요,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저도 동감이 됩니다. 자, 근데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어떤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다툼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오는 일차적인 소위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이들에 대한 것이 참 제일 큰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기대라든지 또는 심각한 어떤 자신의 꿈을 아이를 네.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삐뚤어진 보상 심리나 또는 기대 수준에 대한 또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또는 그보단 덜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분명히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네, 말씀해 그런 주시고 경험도 싶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까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중산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의 유형이 이제 부모가 거는 기대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나의 그 꿈을 우리 아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1,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지 왕비가 될 수 있고 뭔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을 받아쓰기를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학교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예 사건으로도 있었고 저희가 접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하고 관계도 어긋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또 탈모도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애들하고 또 적응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정말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가 어린 나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원형 탈모가 네. 생길 수 있을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뭐 소위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팥쥐, 그러니까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온 새엄마, 속칭 계모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주인공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굉장히 이제 뭐 사악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전래동화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아동학대는 계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저희 새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거나 그리고 똑같은 아동학대도 새엄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더 사회적으로 막 비난을 하고 지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친부, 즉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거나 심지어 같이 학대에 동참하기까지 한 그런 친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계모에게 쏟아지는 사회적인 비난의 강도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건 왜 그럴까요, 관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동학대를 분석해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가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IMF를 지나면서 엄마들이 이제 이미 가정을 나가버리니까 아빠하고 살고 있는 부자 가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학대도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모에 의한 학대가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처럼 인식을 하게 기사가 나가고 이러느냐.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저희도 좀 분석을 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모에 의한 학대가 사실 1, 2% 이하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대에 비해서 강도가 엄청 세게 일어나고 있는 학대의 주인공들이 계모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전체 비율의 한 10%가 응급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그 응급 사례요? 예, 응급.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죽거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들인데 네.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거의 대부분 계모가 그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거의 방조의 상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 애가 이번에 또 죽었는데 계모였대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괜찮으신 계모들도 많고 정말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모가 이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나 봐요. 또 한 번 실패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계모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애를 잘 키워주리라 라는 기대를 이제 갖고 거기에 믿고 싶은 거겠죠. 무관심을 해버리는 이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연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 행위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이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없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철학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봐야겠다. 나 이런 거 공부해본 적도 없고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30%가 항상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항상 또 술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 술하고 같이 오면서 알코올을 엄청 많이 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약물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 보이고요. 약물 중독까지.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 감정 조절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욱하는 성질로 인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아이한테 그냥 투사하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거기다 다 쏟아 버리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나빠도 그 아이에게 다 모든 걸 하고 밖에서 혹시나 무슨 나쁜 기분이 있었어도 그걸 다 아이에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경우에는 이 아이가 나에게 태어나서 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에게 비난과 무시와 질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학대 행위자들이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했었던 여러 사례도 생각이 나는데요. 많은 경우 보통 이제 그렇게 학대 또는 알코올 중독에서 오는 폭력을 하는 그래서 막 집에 뭐 엄마를 때린다든지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과정에서 큰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맹세를 하면서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그 분노 표출의 행동을 답습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에 그 이유가
자기는 절대 그런 아빠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과연 똑같은 그런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푸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했었던 아빠의 그 술 취한 모습대로의 그대로, 행동을 네. 자기가 어느새 은연중에 다시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왜 아이들을 때리느냐, 왜 너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일차적인 비난은 본능적이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부모가 됐을 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단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게 더 네.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아동학대나 아이에 대한 양육의 지향점은 바로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하느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려 80%가 넘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아동학대, 지금까지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가 참 많았죠. 그럼 이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이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책이 사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이제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가정 내는 CCTV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인식이 달라지고 주변의 신고만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미리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학대까지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7번 정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7번이 다 안 맞춰진 아이들을 집을 가가고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나 네. 뭔가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집들을 우선 저희가 보고 리스트를 만들고 가서 봐줬던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 신생아 예방 접종 이거는 정말 아이에게 어찌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네, 그걸 해야 꼭 되는 해야 거죠. 한다. 심지어 네. 날짜가 좀 늦으면 굉장히 불안할 정도의 네. 그런 상황인데 그 7가지 의무적 예방 접종을 하나도 맞지 네.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고 네. 또 그 필요한 아동학대 이 징후가 그렇죠. 클 수 사전에 또 있는 예방할 수 기준이 있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우리가 알게 됐던 교육적 방임, 즉 의무 교육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 장기 결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서 빠르게 봐서 정말 학대가 있어서 이제 학교를 못 오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하고 무슨 부적응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못 오고 있는지 빠르게 진단해서 개입하는 거 네. 이런 걸 사전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사전 개입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아동보호 전문가 상담원이 해야 되니까 인프라를 갖추고 이 상담원의 개선, 상담원 처우를 개선해주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2014년, 2015년이 이렇게 학대가 또 신고가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개정과 제정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죠? 즉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업무를 했다가 네. 이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정된 법에 의해서 아동보호 전문위원 상담원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네네. 같이 현장에 가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분리하고 음. 또 혹시나 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야 되거나 뭔가 조치를 받아야 된다면 경찰이 신속히 임시 조치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거고요. 네. 또 검사님이 또 아동보호 사건을 만들어서 가정법원에 내지는 법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한 번은 고민하고 네. 교육받고 교화 교정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의 정말 제정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의 제정들도 상당히 이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 중에서
국민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실제로 의심 사례가 있으면 이제 신고를 하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근데 많은 국민들은 아동 학대가 이제는 어떤 것이 아동 학대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데 신고는 그럼 어디다가 또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이 아이를 때리는 거를 직접 본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뭔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오지랖 넓게 나섰다가 또 무슨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또 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쫓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안심하고 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12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네. 흔히 범죄 신고하는 똑같은 네. 번호이군요. 저희가 이제 112로. 다른 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외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너무나 많은 번호들이 있어서 그래서 112로 통합을 해서 아동학대 의심입니다. 내지는 아동학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112 신고를 받은 쪽에서 코드 2 지령이 내려갑니다. 즉 5분 안에 지구대가 반드시 그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112 전화하셔서 아동학대다, 아동학대 의심된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112에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네. 아무리 옆집에서 맡고 있고 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애가 혼자 방치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112에 전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용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112가 아동 지킴 콜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아이를 지켜주는 전화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저희가 지금 사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뭔가 밝히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무서운 사람들이고 되게 험악한 사람들이어서 나에게 분명히 해코지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네.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이 신고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네. 혹시나 밝히게 되면 사실 저희가 벌금을 묻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결코 발설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고 네. 또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좀 더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용기 있는 신고가 좀 네. 필요합니다. 네, 관장님 이제 저도 오늘부터는 112가 단순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지킴이 콜로 기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꼭 112 기억해 주셨다가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관장님 이번 코너는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조금 아마 우리 관장님께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저희가 모신 파워피플께서 자신의 인생에서의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한 인생의 순간에 대한 네. 사진을 저희가 부탁드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사진을 저희에게 주셨을까 보니까 지난 5월에 정말 우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서 또 20년 동안 아동보호에 관련된 한우물을 파오신 우리 관장님께서 받으신 훈장을 받으신 사진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자, 이 사진이죠. 관장님께서 이때 그러면 훈장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네,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네. 네네. 글쎄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아이들의 권리를 그동안 잘 대변해 줬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저도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요. 훈장은 이제 물론 뭐 대통령이 주셨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 우리 관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거나 앞으로 도와주실 아마 아이들이 우리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느낌이 좀 더 다르시고 좀 더 그 정말 더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드네요. 네.
관장님, 이게 혹시 그 훈장인가요? 네. 한 번 좀 시청자분들과 저에게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훈장이 예, 이렇게 아, 생겼습니다. 훈장이 이렇게 생긴 거군요. 네. 동백장. 네. 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장님께서 이 훈장 받으셨을 때 그때 특히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었잖아요. 네,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아이들의 눈물이고 아이들의 고통이고 우리 상담원들의 정말 노력의 한 분야로 제가 그냥 대표해서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어디에 말씀도 사실은 잘 못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또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또 계기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글쎄 이제 훈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었던 여러 가지 뭐 상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어떤 공식적인 큰 의미의 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해오셨던 또 아이들이 우리 관장님께 감사하다라는 상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당연히 마땅하게 받으실 만한 분이 받으셨다는 점에서 저는 참 다시 한번 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관장님. 오늘 저와 긴 시간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들을 그래도 딱 한번 정리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변호사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파워피플들을 많이 이제 모시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관련된 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인터뷰들은 하시는데 또 본인의 인생 전체적인 이야기, 또 가족 이야기, 지나간 또 성공담이 아닌 또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오늘 우리 장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상 아이들과 함께 사셔야 되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내내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 관장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계속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마무리를 제가 이제 이 앞으로의 여생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이런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조금 더 매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번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조금 더 굳혔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정화정 관장님 진짜 바쁘시고 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 우리 장 관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신속히 개입해서 그들에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전국 56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상황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